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안 서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결혼 전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이리저리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혼자인 게 편했던 저였기에 결혼은 단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보다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외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저만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저에게 다정다감했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저에게 결혼 전엔 말하지 않은 본인의 가족사를 얘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의 외동 아들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죠.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말하는 거야? 이것도 엄연히 사기 결혼인 거 몰라? 마음만 먹으면 평생 속일 수도 있었겠네? 진짜 황당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만 화 풀어라. 나도 이 얘기 쉽게 할 수는 없었어. 가뜩이나 결혼에 비관적인 너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더욱더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럼 더더욱 얘기했어야지. 그걸 알면서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 혹시라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고단하거나 고달픈 일이 있으면 난 못 참아. 그렇게 알아. 나한테 피해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나 진짜 당황스러우니까. 너한테 피해가는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냥 내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줘. 이제 부부니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남편이 이실직고 고백을 하나 했는데 사실 본인에겐 어머니가 둘이나 있다는 거였어요. 키워준 어머니와 낳아준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 키워준 어머님은 아버님이 일찍 재혼을 해서 본인을 키워준 어머님이라고 했고 낳아준 어머님은 젊었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 연락이 닿았다고 했죠. 항상 낳아준 어머님이 궁금했던 남편은 아무리 바람이 났을지언정 본인의 친엄마라고 하니 모든 것을 용서한 것 같았습니다. 정 가뜩이나 시어머님이란 존재는 늘 어렵고 아무리 잘해주셔도 불편하기 마련인데 그런 시어머니가 둘이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겪어보지도 않고 거부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며 저를 설득하였고 본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며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했죠. 화도 났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지라 조금은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키워준 엄마한테 고맙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 낳아준 엄마니까 정말 잘하고 싶어. 당신도 그리 알았으면 해. 뭐? 나보고 그럼 시어머니 두 분을 모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쩌라고. 그럼 내가 엄마가 두 명인데 어떡하라는 거야? 이것도 이해 못해? 너보고 시집살이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건데 그걸 못 참으냔 말이야. 이제는 가족이고 부부니까 내 아픈 과거까지 털어놓은 건데 너 진짜 너무한다. 아픈 과거. 말이 쉽지. 일단 알겠어.
근데 진짜 당황스럽긴 하다. 자고 일어나니 시어머님이란 존재가 두 분이라니. 이제 가족이니까 허물없이 지내야지. 당신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정말 가족 같은걸? 오히려 남편은 이제 가족이고 부부기 때문에 본인의 아픈 가족사를 밝히는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해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얘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고, 그래 본인이 챙긴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게 있나 싶으면서 마음을 고쳐먹으며 전 지금의 시어머니, 즉 남편을 키워준 어머님께 더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본인이 낳지 않았음에도 사랑으로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존경심이 들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나도 우리 강수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서 별다른 말도 안 했던 거고. 그래도 그런 마음 먹기 어디 쉽나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남편한테 얘기 들으니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걸요? 고마워, 예지야. 그렇게 말해줘서. 강수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예지도 당연히 나의 영원한 며느리고 말이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내가 시어머니로서 부족하거나 섭섭하게 하면 얘기해줘. 잘 지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고상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남편이 결혼 전 아무런 언급도 안 했던 것이 화가 나긴 했지만 모든 걸 알고 나서는 허물없는 사람 어디 있으랴 하는 마음으로 덮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 남편의 친모 시어머니가 찾아와 시댁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노릇도 아니고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솔직히 잘해야겠다는 마음보단 거부감이 앞섰습니다. 예, 문 좀 열어라. 아, 왜 이렇게 인기척이 없어? 내 얘기를 들었으면 지가 알아서 지발로 찾아와야지. 거기 아무도 없어요? 어머,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그리고 이 저녁에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 어쩌자는 거세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네가 강수 와이프구나. 잘 찾아왔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혹시 내 얘긴 들었니? 나 강수 친엄마야. 뭐 우리 강수가 천천히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안 했을 리는 없고 내가 우리 며느리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어? 뭐 네가 얘기 듣자마자 찾아왔으면 좋으련만. 그런 센스가 부족하니 내가 어렵게 발걸음했다. 아휴, 우리 강수 외모는 안 보나 보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강수 씨한테 듣긴 했는데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가 집을 찾아왔고 집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살림살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친모의 무례함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죠. 남편도 아직 퇴근 전이고 해서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와중에 친모는 제가 준비한 그릇 세트며 가구며 전자제품을 보고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고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외모 지적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지적을 받게 되니 솔직히 화도 나고 어른이고 뭐고 안중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걸 혼수라고 해온 거니? 참나.
이래서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니까. 강수가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죄다 싸구려로만 해왔네. 그리고 강수한테 내 얘기를 들었으면 전화라도 하던가. 안부를 먼저 묻는 게 예의 아니야? 내가 꼭 이렇게 집에 찾아와야겠어? 난 그 강수랑 같이 사는 그 여자랑은 다르다. 나만 많이 봤다간 너 큰 코 다쳐. 내가 네 진짜 시어머니인 거 알고는 있지? 잘해야 할 사람은 나란 말이야. 아, 뭐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당황했던지라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 할 때 제가 준비한 집이거든요. 청약에 당첨돼서. 혼수는 강수 씨랑 같이 준비한 건데 이 얘긴 못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강수 씨 키워주신 분도 제 시어머니시긴 하죠. 뭐야? 너 아주 말이 안 통하는구나. 말이 통하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 너네가 일일이 가르쳐 줘야겠어. 네가 지금 어리석게 그 여자 보고 시어머니라고 하는데 말은 바로 해야지. 피도 안 섞인 남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니? 지금 네가 내 꼴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네가 시어머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톡톡히 알려주마. 그리고 우리 강수가 아무래도 여자 보는 눈은 꽝인지 싶다. 외모며 키, 몸매며 뭐 하나 딱 집어서 빼어난 게 하나도 없잖아. 어머님, 그거 인신공격인 거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당황스럽네요. 첫 만남에 다짜고짜 외모지적이며 혼수 얘기며 저 역시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까마득해요. 저보다 헐 어른이시니 제가 이리저리 따질 수도 없고요.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하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지만 어른이라 그 뒤에는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을 하였고 시어머니 남편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며 오히려 제가 싹수가 없다는 둥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놀랍지만 이게 첫 만남이었고 시어머니는 알면 알수록 더 특이하신 분이었는데 염치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으신 분 말이에요. 엄마, 잘 찾아왔네. 예지랑 얘기 좀 나눴어요? 예지야,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말 못했다. 엄마가 집에 한번 와보고 싶다 하셔서 내가 주소 알려준 거거든. 괜찮지? 엄마니까 뭐 한 번은 와볼 수 있잖아. 너 장가 잘못 들었더라. 내가 얘랑 얘기 몇 마디 나눠보니까 싹수가 아주 노랗던데 어떻게 이런 애를 며느리로? 하여튼 너 키워준 그 여자는 친아들 아니라고 며느리도 아무나 들였다니? 누가 진짜 시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융통성 없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이 집도 지가 한 거라고 하면서 나보고 눈치 주는 거 있지? 어떻게 생각하니? 뭐?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분인데 좀 잘 대해주지 그랬어.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됐다. 뭘 말을 해. 이미 저런 싹수인데. 에휴, 나가 죽어야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받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보다 남편에게 더 화가 났고 전 그 즉시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기 시작했죠. 결혼 전 저에게 결혼을 구애하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센 척을 해대는 꼴을 보니 원래 저런 인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면서 사람이 화가 나니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지지 않고 남편에게 따진 거였어요.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정신 차려. 어머님 앞이라고 아주 막 나가나 본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머, 얘 쌍심지 켜는 것 좀 봐. 딱 보아하니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쌍이네. 안 되겠다. 내가 종종 와서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야지. 가뜩이나 친엄마 밑에서 크지 못해 눈칫밥 먹고 자라낸데 마누라까지 저리 뜨세니. 우리 아들이 기를 피겠어? 너 내가 지켜보마. 뭐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오늘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얼굴이 어떻고 혼수가 저렇고 좀 아니지 않나요? 강수 씨 친어머니시라길래 저 역시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처음 뵙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어른이라고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수 씨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주 혼자 고상을 떨어대는구나. 됐고, 일단 오늘은 얼굴 도장 찍었으니 종종 보자고. 다음번엔 제발 좋게 만나자. 이왕 며느리 된 거 어쩌겠니? 내가 일일이 가르치면서 사람을 고쳐놔야지. 넌 내가 시어머니인 게 아주 다행인 줄 알아. 남편의 친모는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말을 잃게 되었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론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까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짠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가 좀 살아온 방식이 거치셔서 그래. 좋은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안 될까? 내가 오늘 일은 사과할게. 그래도 엄마 앞인데 내가 자기 편만 들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내가 다른 때는 잘하잖아. 그때 잘하면 뭐해. 오늘 진짜 실망했어. 당신 어머님도 말도 없이 찾아오셔서 들어오자마자 살림살이 뒤지기 시작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무튼 오늘 같은 일 없게 해줘. 당신 마음이 어떤지 잘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당연하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노여움 풀어. 엄마도 아마 그냥 내 결혼 생활 보고 싶으셔서 그런 걸 거야. 아무래도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시고 결혼식도 못 와보셨으니 얼마나 당신이 궁금했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렇게 그날 일은 지나갔고 순간순간 그날을 생각하면 화도 났지만 그저 남편이 안쓰럽다고 여기며 잊기로 다짐하였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는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고 저를 불러내셨어요. 막상 전화가 오셨는데 안 나갈 수도 없어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친시어머님을 만나러 나가게 되었죠. 왔니? 여기 계산 좀 해라. 내가 오늘 카드를 안 들고 와서 이거 무스탕이랑 바지거든? 네가 계산하면 돼. 네? 제가요? 아니 왜 제가... 그리고 카드를 안 들고 오셨으면 계좌이체나 나중에 사시면 될 것을 가지고 왜... 너 결혼할 때 나한테 예단했니? 내가 우리 강수 낳아준 친엄마인데 나한테 뭘 했어? 이런 거 예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꼬치꼬치 따질래? 내가 아들 하나 있는 거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 받아야겠냐고. 됐으니까 얼른 계산해.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 말씀만을 하고 가게를 나가버리셨고
결국 제가 계산해야 했습니다. 어이도 없고 화도 났는데 이렇게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시어머니라고 더욱더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당황해할 무렵 남편을 키워준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늘 그렇듯 맛있는 것을 해준다며 저녁을 먹고 가라는 전화였어요. 예지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내가 고추 잡채를 했는데 네가 이거 좋아하잖아. 같이 먹고 싶은데 어때? 아, 네,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따 제가 좀 일찍 가서 거들어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제가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자 친모 시어머니께서는 대번에 저에게 화를 내시며 시어머니를 경계하듯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그 시어머니에게 잘해도 남이라며 본인에게 잘하라고 귀에 닦지 않도록 잔소리를 하시며 말이죠. 정말 고달팠고 내가 왜 두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면서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거든요. 강수 키워준 사람? 지가 시어머니 행세하고 앉아있네.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어디 우리 아들을 뺏어가려고 해? 기막혀.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내가 강수랑 핏줄을 나눈 사람이야. 내가 네 찐 시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엄한데 괜히 힘 빼지 말고 나한테나 잘해. 나중에 괜히 낙동강 오리알 될 옆에 애한테 뭘 그리 공을 들이니? 그 여잔 우리 강수랑 완전 남이야. 그래도 강수 씨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분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 어머님이 존경스러운걸요. 피도 안 섞인 강수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역시 넌 나랑 결이 안 맞는구나. 그렇게 허독독이처럼 해봐 어디에. 나중에 너도 어떻게 되는지. 아유, 재수없어. 나 간다. 제가 시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하자 친모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빴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사드린 무수탕과 바지를 꼭 손에 쥔 채 나가시면서 말이죠. 솔직히 남편의 친모만 아니면 정말이지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시집살이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 누가 봐도 양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친모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때 시아버지가 급작스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버님을 여인 슬픔으로 남편은 매우 슬퍼했고 저 역시도 혼자 계실 키워준 시어머니를 보게 되니 마음이 참 아파왔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모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와서 무례하게 지금 계신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본인이 부인 노릇을 하였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키워주신 시어머니만 뻘쭘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도 은혜를 모르는지 참 가관이었고 전 충격을 받았죠. 내 남편 장례식인데 내가 와서 상주 자리는 지켜야지. 우리 아들이랑. 저 자린고비 양반이 알차게 땅이며 집이며 다 우리 아들 앞으로 해준 거면 내 거나 다름없지. 저 피도 안 섞인 여편네한테 한 푼도 가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이 집 진짜야. 엄마도 뭐 날 낳았으니까 여기 올 자격은 되지. 돌아가신 아버지 배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계세요. 자기야,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어머님은 뭐가 돼?
여기 당신 옆에 있어야 할 분이 어머님인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 잘 키워내신 분이 옆에 서 계셔야지. 이혼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분이 상주 자리에 서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말이 많아? 너 은근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지금 나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으니까 이런 거에 따지지 좀 마. 엄마한테 못 해드렸던 거 다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줘. 키워주신 어머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제가 다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든 조문 인사를 친모 시어머니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전 오갈 데 없는 키워준 시어머니를 챙기는 통에 장례식이 정신이 없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는 길,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마.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뭐 나라고 너한테 완전한 시어머니도 아니고 힘드니까 나는 안 챙겨도 돼, 예지야. 너도 시어머니가 둘이니까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젠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그쪽 어머님 챙겨.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시어머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안 챙기겠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일단 어머님도 마음도 몸도 힘드실 텐데 집에 가셔서 푹 쉬고 계세요. 강수 씨랑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찾아뵐게요. 식사 꼭 챙기시고요. 아셨죠? 고마워. 마음이 너무 힘든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위로받는 느낌이야. 나도 살아서 뭐하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인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낳아준 어머님을 두둔하면서 상주 자리에 세운 것이 큰 충격인 듯 싶었고,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부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낳아준 친모 시어머니를 신혼집에 모시고 온 것이었죠. 현관 앞에 서자마자 화가 났고, 키워준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휑 모른 척 해버리고, 두 모자가 절이 있는 통을 보니 인간 이 아이다 싶은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키워준 어머님은 나 몰라라 하고, 당신 원래 이렇게 양심이 없는 인간이었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키우신 분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뻔뻔하다. 아니, 그 여자 얘기는 왜 꺼내? 내 아들이 그 여자를 부양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니? 이제 네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넌 나만 모시면 된다. 심플하지? 그 여자는 신경 쓸 것도 없다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이제 와서 네 아들한테 피도 안 섞인 여자를 모시게 할 순 없잖아. 나만 모시기도 벅찬데. 아, 그리고 강수랑 얘기했는데 나 이제 여기서 살란다. 괜찮지? 엄마 갈 데도 없으시고 나도 엄마랑 살아본 세월이 없어서 그러고 싶어. 네가 이해만 해준다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키워준 어머님을 홀대하는 것도 모자라 신혼집의 멋대로 친모 시어머니를 눌러앉힌 남편이 진짜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또한 그 핏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절하자 남편의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친모 시어머니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어머님, 못 모시겠어요.
강수 씨가 효도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지만 저한테까지 너무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강수 씨도 이 부분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 어머님 못 모셔. 어머, 이게?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감히 내 앞에서 날 못 모신다고 해?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인물이 있기래? 뭐가 있기래? 내 엄마라 내가 있으라 한 건데 네 승낙을 받아야 하냐? 내 집에서 내가 모시겠다는데 난 엄마 절대 못 내보내니까 그리 알아.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럼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 쫓아버렸네요. 어차피 제 돈으로 산 제 아파트였고 저 역시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섰거든요. 내 집이라서 나가라는데 니들 승낙을 받냐? 이혼해. 어머님뿐만 아니라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 재산이 탐이 나지도 않는 거야? 그래, 나도 아쉬울 거 없다 이거야. 아버님 재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세등등 해줬구나. 그래, 네가 이런 놈이지.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어쩜 오랜만에 만난 모자지간이 핏줄이라 그런지 성격까지 똑같을 줄이야. 알겠어. 깨끗하게 이혼해. 네 재산 관심도 없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이면 세장가 충분히 가지. 재산도 있겠다. 인물도 뛰어나겠다. 후회하지 말아라 아주. 싹부터 글러먹은 것 같으니라고. 진작 이혼했어야 돼. 예, 나가자 나가. 이 집에 더러워서 안 있는다. 퇴! 다음번엔 마음에 드는 며느리로 맞아들여야지. 어쩜 이리 초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지. 강수야, 아쉬울 거 없다. 당장 나가도 우린 부자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갔고 참 허탈했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혹시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모든 재산 명의를 남편을 키워준 어머님 명의로 해주신 거예요. 고작 남편에게 떨어진 건 충청도 한 귀탱이에 있는 땅 조금이었습니다. 아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공증까지 다 받아놓은 터라 남편에겐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순 없는 법이지. 어떻게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저 여자한테 다 상속할 수가 있어? 여자에 미쳐도 단단히 도른 게지, 니네 아버지가. 당장 소송을 걸어서라도 다 뺏어와야지. 저 여자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 모든 걸 손에 얻어? 아, 그러게나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든 가져와야죠. 이게 말이 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도 안 한다고 했지. 당장에 우리 둘이 갈 데도 없는데 그 집이라도 눌러 앉아있을걸.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엄마 일단 아빠가 상속해준 재산 저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세요.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만 정말 남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장례식장에서도 그러려니 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너도 경황이 없으니 그럴 거라고. 그리고 핏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널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나보고 완전 남이라고? 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엄마도 이제 너 안 보련다. 이 여자 말하는 거 웃기네. 당신이 완전 남인데 뭐 내 아들한테 안 본다 마다야? 그리고 너, 네 아버지가 재산을
그 여자한테 다 줄 알았냐? 일단 그 재산 가져오기 전에 우리 오갈 데도 없으니까 예지한테 빨리 연락해서 싹싹 빌어라.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네. 아유, 대박인 줄 알고 찾아왔더니만 순 완전 쪽박차게 생겼어. 이 모든 이야기를 남편을 키워준 어머님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모자가 집에 찾아와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게 된 이야기라 그냥 웃음이 나왔고 고소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미 많은 실망을 하여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인생을 다 바쳐 아들이랍시고 키워냈더니 친모를 찾아 바로 배신을 때린 남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는 저도 정말 화가 날 지경인데 말이에요. 그날 내가 잘못했어. 잊어줘라. 나 역시 너무 네가 그 여자 편만 드니까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화 좀 풀어. 그래, 자기야.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 일단 우리 갈 데 없으니까 여기서 좀 재워주고 엄마한테 재산 가져올 거야. 그렇게 되면 너도 팔 잡히는 거니까 당분간 우리 셋이 함께 지내면서 재산을 어떻게 가져올지 좀 생각해보자. 어? 양심 없는 인간들. 니들이 사람이냐? 당장 나가. 이 집에 다신 찾아오지 마. 어머님만 불쌍하지. 어떻게 이런 걸 아들이라고 평생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키울 수가 있어? 너 같은 놈보다 어머님한테 그 재산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님의 성견 지명이셨던 거지. 너란 놈을 잘 알 테니까. 그리고 아줌마, 뻔뻔하게 바람나서 애고 남편이고 다 버리고 나갔으면서 이제 와서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나타나셨나 본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뭐? 바람? 네가 뭘 안다고 찌꺼려? 네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 말할 자격이라도 있는 인간이야? 모르면 말을 마라. 모르긴 뭘 몰라. 당신 엄청 뻔뻔한 인간인 거 다 알겠구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당장 나가요. 얼굴만 봐도 치 떨리니까. 전 뭐라거나 말거나 그 두 인간들을 쫓아냈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혼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고 결혼 전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받았다는 명목으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고 이혼과 함께 남편과 친시어머니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키워준 어머니가 가져가신 재산에 대해 남편은 반환권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아버님이 법에 대해 빠삭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유언 신탁 제도까지 걸어두셨기 때문에 재산을 빼올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남편이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돈 때문인 걸 알아서 절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모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빼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자 역시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어리석게도 본인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님을 배신하고 어머님마저 잃게 되고 이혼까지 당하게 된 셈이죠.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가끔 전 시어머님을 만나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고 지낸답니다. 전 시어머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었기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 그래도 지금은 웃음을 되찾으신 것 같아 좋아 보이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의 윗바닥을 봤기 때문에 전혀 미련이 생기진 않고 이렇게 웃으며 글을 쓸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희생하고 진정 아껴줬던 사람들을 배신하지 마세요. 더 큰 후회가 몰려올 거랍니다. 그럼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들어보다 저도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일찍 남편을 만나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여 지금은 아이가 9살입니다. 저는 어려서 정말 가난한 집에 일남 이녀 장녀로 태어났어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가난할까 싶겠지만 아빠도 일용직에 계시고 엄마도 식당 일을 하셨지만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빠께서 빚 보증을 잘못 써 갚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어렸을 땐 엄마 아빠 원망을 참 많이도 했네요. 덕분에 초등학교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급식은 늘 공짜로 먹었어요. 항상 학기 초가 싫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가정신문에 가족 구성원, 부모님 직업, 소득을 적어내야 했는데 전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학기 초가 너무 싫었네요. 그렇게 가난했던 초등학교 시절 우유 하나를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 눈물을 삼켰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부터는 부모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봤자 음식점, 설거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만들기 등등 정말 갖은 일은 다 했네요. 부모님은 이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용돈을 벌어야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수학여행비 등등 될 수 있었죠. 의무 교육인 중학교 생활이 끝이 나고 고등학교는 학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남들은 당연히 가는 학교를 저는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에 뜻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때 당시엔 학교 생활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가자라고 생각하여 쉽게 포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 학비에 집안 생활비까지 합치면 늘 마이너스인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 기술을 배우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미용실에 취직을 하면 기숙사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17살에게 서울살이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리다고 결코 봐주지 않는 세상이었죠. 저는 17살에 미용실 인턴으로 들어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 후 저는 디자이너로 진급하게 되었죠. 19살이란 이른 나이였지만 미용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어요.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그래도 많은 손님들이 와준 덕분에 형편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고 저는 2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동생들도 학교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덕분에 저희 집은 예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그나마 제가 숨을 쉴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마음에 여유라는 것도 생기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처음엔 손님으로 만났다가 자주 보다 보니 밥도 먹게 되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어요.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일평생 챙김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챙김이란 걸 받아봤었죠. 나이는 어렸지만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할 무렵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네요. 남자친구 집안은 교수 집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헤어짐을 고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앞날이 너무 뻔했으니까요.
아빠 엄마가 교수지. 내가 교수가 아니잖아.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그게 내가 너랑 헤어질 이유가 되나? 오빠, 알잖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 나를 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 너무 앞날이 뻔하잖아. 내가 부모님은 설득할게. 너한테 상처 안 가도록 할게. 나만 믿어줘. 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지만, 그 길로 남자친구 어머님이 샵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화가 난 채로 말이죠. 여기 김미애 씨라고 있나요? 김미애 씨 좀 뵙고 싶은데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재훈이 엄마라고 전해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미애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말이 끝나갈 무렵 다짜고짜 어머님은 저에게 물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살벌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요. 연애하는 건 뭐 자유니까 상관 안 할게요. 우리 집 유서 깊은 집이에요. 어디 남의 머리나 만지는 주제에 이 집에 발을 들이려고 해?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참고로 내 남편 나 그리고 재훈이 누나 그리고 재훈이 형까지 지금 교수예요. 재훈이 형은 박사과정 받고 있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교수 임용은 문제 없고 재훈이만 평범한 회사원 같죠? 재훈이가 다니는 회사가 일반 회사 같아? 자그마치 삼성이야, 삼성. 우리 집 수준 알겠어? 어딜 감히 명함을 내밀어?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그대로 절대 저를 허락해 줄 수 없고, 단 연애는 해라,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 였습니다. 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전 제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시집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자친구는 제가 헤어짐을 고한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죠. 시부모님은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시집 보낼 때 정말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었기에 고개를 들지 못하였죠. 내가 진짜 결혼을 안 시키고 싶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죽는다 뭐다 이래서 시키는 결혼이에요. 사돈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네요. 내가 참 살다 우리 못해도 다 박사까지 밟았는데 며느리가 충졸이라니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 결혼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걸로 하죠. 사람들도 많이 안 부르고 딱 가족끼리만 하는 걸로 해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괜찮아야지.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했는데 부모 하나 잘못 만나서 일찍이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느라 학교를 미처 못 다녔습니다. 저희 딸에 나무라지 마시고 못난 이 부모 탓을 해주세요. 저희가 면목 없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정말 꾹 참았네요. 알면서 한 결혼이지만 그래도 능력 인정받고 밖에서는 누구에게 손가락받지 않고 일하는 딸인데 평생 고개 숙여 살았던 엄마 아빠가 상견례장에서도 저렇게 고개를 떨구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에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이악 물고 참고 버텼네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당하고 살진 않을 거라고. 날 좋아해 주시진 않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되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에 정말 조촐하게 룸을 하나 빌려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로 결혼식을 대신했죠. 요즘엔 스몰 웨딩이라고 많이들 진행하지만 저는 정말 시댁에서 저를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며 작게 진행한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식 때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쪼들려 살던 과거에서 현재 저까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김미애가 이제는 결혼을 하여 인생의 이막을 여는 순간이라니 제 스스로 뭉클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곧바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신랑의 강력한 의사표현도 있었고 저조차도 일을 해야 했기에 분가를 원했죠.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시댁도 자주 가지 않게 되었죠. 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업계에선 꽤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고 학교 출강과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교육도 도맡아 하는 흔히 이 분야에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알만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돈 때문에 하였던 일이었지만 저에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커리어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 시댁에 왕래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문제는 시댁만 가면 제 자존감이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누님과 아주버님은 제가 모르는 영어로 저를 꼭 농락하듯이 대화했죠.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가의 행포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도 보통 멘탈은 아니었기에 악착같이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곤 그 대화에 낄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독하기까지 했으니 늘 미움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오기, 도끼 빼면 시체였기에 꾹 참고 견뎌냈네요. 너 진짜 독하다. 영어 마스터 한 거니? 그 머리로 학교는 왜 때려쳤다니? 참나, 기가 막혀서. 우리 대화 엿들으니 좋니? 아, 재수씨 진짜 소름 돋네요. 그동안 그럼 저희 대화 다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와, 소름 진짜. 난 재수씨 같이 독한 여자 무섭더라. 하긴 그러니까 우리 재훈이가 넘어갔지. 재훈이 쟨 어려서부터 센 여자 좋아했다니까. 그럼 이제 프랑스어를 해야 하나? 아주 우리가 재훈이 처무서워서 어디 대화를 하겠어? 좀 모른 척 할 줄도 알아야지 참나. 아니요. 프랑스어로 하시면 프랑스어도 공부할 거고요. 독일어로 하시면 독일어도 공부할 거예요. 저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니까요. 다들 할 말을 잃으셨지만 밖에 나가면 아주 똑소리 나는 저였기에 어려운 사이였어도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늘 할 말은 하고 살았네요. 그래서 더더욱 시댁에서 미움을 샀어요. 저와 별개로 저희 딸은 시댁 식구들을 따랐기 때문에 종종 시댁에서 자고 놀고 오곤 했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와 조카였기 때문에 제가 미움받는 것과는 다르게 딸아이를 예뻐해 주셨죠. 그런데 딸이 커갈수록 시댁에서 놀고 오면 시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여자아이라 그런지 수다스러웠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시댁에서 놀고 온 얘기를 듣고 배꼽 잡고 웃는 날도 많았답니다. 말만 교수 집안이고 제 앞에서 그렇게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부싸움이 늘 잦았으며 삼촌은 매일 통화하는 여자친구가 바뀌는 것 같다. 고모는 노처녀라 매일 선을 본다 등등 아주 재밌었어요. 약간 인간미가 느껴졌달까? 아직 딸아이가 어렸기에 듣는 말을 전부 다 전달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집에서 절대적으로 말조심을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에게 대구력 사건이 펼쳐지네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무시는 다 당하고 살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할 와이프분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게 더 심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할 와이프분은 음대를 나와 박사 과정을 받고 음대 교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도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수 집안에 교수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집은 경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하나의 그냥 멋진 직업으로 봐주셨으면 좋았을 테지만 어머님 아버님께 저는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든 학교 때려친 미용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네요.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집은 처음이죠? 어쩜 이렇게 고울까? 음대 전공이라 그런지 우화가 철철 넘쳐 흘러. 나랑 재훈 아버지도 교수라 우리가 이 계통에 대해 잘 알잖아. 원래 사람은 말이 통해야 하는 법이거든. 우리 딸도 교수고 우리 막내 아들은 대기업 다녀요. 내가 이런 며느리를 정말 꿈꿔왔는데 이제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얼른 앉아요, 앉아.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현식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형님도 이 집 어른들과 약속이나 한 듯이 저를 그냥 지나치더군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에게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참 그나물의 그 밥들이다 라고 생각했네요. 집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는 무르익어갔고 어머님 아버님 깔깔거리며 얘기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배워서 기분은 좋았네요. 하지만 저를 은근 무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요. 역시 집안에 격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참 좋아. 이래서 옛 어른들이 격식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깐요. 저도 현식 씨한테 얘기 들은 대로 어머님 아버님과 말이 너무 잘 통하는걸요? 전 아이를 낳아도 교육자로 키우고 싶어요. 아무래도 교육자 집안은 교육자가 나오고 의사 집안은 의사가 나오듯이 고색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어요? 역시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이래서 정말 다르다니까. 내가 또 한 번 느낀다. 안 그러니? 교수 며느리라니. 이게 우리 집이지. 그들끼리 짜고 치는 장단을 보고 있자니 부글부글 끓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네요. 어차피 말하면 무시할 게 뻔하고 딸아이도 있고 괜한 불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되실 분과 어머님 아버님은 죽이 참 잘 맞아 보였어요. 그들이 원한 세상이구나 싶으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대화도 유치하기도 하고 웃음이 났네요. 얼른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 되실 분은 저녁을 다 드시고 저와 일하는 아주머니가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일을 직접 깎으신다고 주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청담동에서 디자이너 한다고 했죠? 예약해야 되겠네요. 청담에서 하는 거니까 당일 예약은 안 될 테고 언제쯤 괜찮나? 아, 네네. 머리 하시게요? 제가 화요일,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 그 뒤만 피해서 오시면 되는데 언제쯤 오시겠어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드릴게요. 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언제든 시간 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은 빼놓을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괜찮을까요? 이제 앞으로 자주 보는 사이가 될 텐데 미리미리 알아가자고요. 뭐 적당히 맞춰가며. 사실 저는 예약하기 힘든 디자이너입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얼른 예약해드렸죠. 형님은 뭔가 묘하게 날선 말투였어요.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특유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말투였으니까요. 너무 익숙해서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했네요. 과일을 먹을 때도 저에게 눈길 한번 안 주던 예비 형님과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어머님의 처음 보는 눈빛과 말투에 두 번, 세 번 놀랐네요. 그렇게 예비 형님은 집에 가시려고 하였고, 예비 형님이 가시고 저희도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이 장가를 가다니 참 놀랄 일이다. 절대 결혼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짝이 있는 것 같아 신기해. 그러게. 아주버님은 즐기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니 결혼은 더 늦게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혼하시네. 저희 아주버님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엄청난 바람둥이거든요. 여자친구들도 많이 바뀌고 눈도 높아 결혼은 정말 늦게나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놀랬어요. 바람둥이라는 사실도 딸아이 입을 통해 알았죠. 매일 통화하는 이모들이 바뀐다부터 한 번은 삼촌이랑 놀러 나갔다고 바뀐 이모들도 많이 봤다고 하네요. 직업도 교수이고 얼굴도 훈훈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댁 모임을 뒤로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예비 형님이 머리를 하러 오신다는 날이 다가왔죠. 은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때 잠깐 보니 어머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셨던 터라 조금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될 사이였기에 최대한 티내지 말자 했네요. 형님이 오시고 방문하실 때부터 역시 형님이 형님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되었기에 시댁 분위기도 나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형님까지 합세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지요. 처음 오자마자 형님은 저희 직원을 하대하며 바로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여기 가방 좀 받아줘. 오늘 김미애 부원장한테 나 왔다고 전해줘요. 아, 정신없어. 바쁘네 샵이. 조용조용 할 줄 알았는데. 혹시 2시에 예약하신 윤채린 씨 맞으세요? 부원장님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 가운 입으시고요. 스텝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하대를 하는 꼴이라니 정말 제가 더 숨고 싶었습니다. 지인이라고 했기에 더 창피했네요. 아,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오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형님은 숱도 많아서 레이어드 컷하고 펌하면 예쁘실 것 같은데? 아, 뭐, 그렇게 해줘요. 말 놔도 되죠? 어차피 손아래 동서들 사이인데 뭘 안 그래요? 그럼 미애 씨 말대로 머리 해줘. 네, 그럼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여기 샴푸 좀 먼저 할 거라서 샴푸실로 가실게요. 윤성님, 여기 샴푸 좀 해주세요. 아, 나 다른 사람이 내 머리 만지는 거 싫은데. 미애 씨가 그냥 샴푸부터 다 해주면 안 돼? 나 미애 씨한테만 받을래. 조금 까다롭고 민망했지만 손님이 원하는 거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렸어요. 예비 형님은 머리 하는 내내 본인이 어려서부터 유학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서 교수가 되기 직전까지 살아온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 대단하다, 좋으셨겠다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피해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게 나빴네요. 아니 미애 씨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고등학교도 안 나온 거야? 아우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완전 쇼킹했잖아. 중졸이라니 어머. 네? 아, 저는 정말 가난했었고 고등학교 학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조차 낼 돈이 없었거든요. 저한텐 아픈 얘기죠.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뷰티 쪽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래도 잘 되지 뭐. 중졸이 청담동에서 보안장 하는데. 손님들은 모르지? 아마 여기는 손님들이 들으면 막상 갈릴걸? 여기 여자들 얼마나 콧대 높아. 그래도 학력 중요시 여긴다고. 아, 네,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어서 얘기 안 했을 때도 있고, 뭐 친해진 고객님이면 오픈할 때도 있고요. 전 열심히 살아온 게 창피하진 않거든요. 제가 친구를 괴롭혀서 학교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지금은 제 삶에 만족해요.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는 제가 봐도 너무 멋진 것 같아서요. 미애 씨, 그거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래도 대학교까진 나와야 돼, 이 세상은. 나중에 자기 딸이 학교 가면 엄마 학력 가지고 놀리는 세상인데 아직은 보수적이라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알겠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이렇게 저희 시댁엔 정말 저를 무시하는 사람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확실히 느꼈네요. 학력 가지고 정말 사람 가리는구나. 오늘도 내가 네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온 거구나. 결혼하기 전 기선 제압하러 왔구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머리를 끝마치고 형님이 돌아간 뒤 멘탈이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참 많이 울었네요. 혹시라도 딸이 날 창피하면 어쩌지. 나중에라도 엄마 원망하면 어쩌지. 난 열심히 살아온 쟤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했죠. 원래도 할 생각이었지만 딸이 더 크기 전에 엄마로서 당당해지고 싶어 준비하게 되었어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아이를 보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업과 일에 치여 정신없이 지낼 즈음 본격적인 아주버님의 결혼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저랑 결혼할 때랑은 다르게 아주버님은 초호화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 식을 제대로 못 올렸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 결혼식에 기대가 굉장히 크셨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를 들였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7년 만에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앞두고 상견례를 준비하던 중 예비 형님과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손발이 떨렸죠. 이제 큰애도 우리 가족이고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 내가 불렀다. 이제 곧 큰애랑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저 충조를 우리 둘째 며느리라고 상견례에 데려간다니. 솔직하게 말하면 내 인생의 수치라 안 데려갔음 싶구나. 사돈어른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할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내 의견은 이런데 다들 의견을 말해보렴. 난 일단 안 데려가고 싶다. 곤란하지 그럼. 사돈어른 댁들도 명망이 높은 집안인데 우리 집에 중졸 며느리가 있는 걸 알면 얼마나 낮게 보겠냐? 아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애가 한 달에 얼마 버는 주나 알고 그러는 거예요? 미애는 혼자 맨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애예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아 진짜 엄마 아빠 그동안 미애가 최대한 분란 만들지 말라고 해서 참았는데 내 부모인 게 창피하네요. 이러신 분들이었어요? 사람 앉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냥 제가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을 앉혀놓고 바보 취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재수씨,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재수씨는 저희 같은 레벨들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 세계에는 명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수 씨 레벨에 맞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못 느꼈을 테지만 그래도 이런 집에 시집 온 이상 겪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올라갈 나무를 보고 올라오셨어야지 참. 그럼 찬반 투표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상견례에 안 가면 되는 것을 가냐 안 가냐에 찬반 투표라니요. 그것도 예비 형님 보는 앞에서 저를 그냥 밑바닥까지 만들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가뜩이나 저를 무시하는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던가요. 예비 형님은 거기서 한마디 더 거들었죠. 사실 아직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그냥 뷰티 업계 종사자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중졸인 걸 아시면 기함하시겠죠. 저도 부모님 놀라실까봐 이런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중졸은 본 적도 없으셔서 아마 둘째 며느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텐데 좋아하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머님, 너무 곤란해요. 그러겠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놀라실 거야. 아휴, 정말 저 골칫덩어리. 자, 그럼 둘째 내가 상견례에 가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고 아니면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손 내리는 걸로 합시다. 둘째는 그냥 이 의견 따르거라. 토달지 말고. 저와 남편은 참가하지 않았고 모든 가족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참으로 허탈했죠. 명문가에 숨겨진 며느리라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늘 제게 일어나는 것 같아 정말 씁쓸했네요. 그리곤 정말 서럽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때 아주버님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딸이 핸드폰을 들고 와 입을 열었습니다. 딸 한마디에 집안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죠. 평소에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딸이었는데 가족들을 온 가운데 집중시키고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삼촌, 문자 왔어. 오빠, 나 오빠 애 임신했다니까? 왜 이렇게 답장이 없는 거야? 나 진짜 그 집으로 쳐들어간다? 에? 이게 뭐야, 삼촌? 나 그럼 동생 생기는 거야? 아, 신난다. 여자 동생이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유진이가 입던 옷 다 물려주자. 딸의 말 한마디에 살얼음 얼어붙듯이 조용했죠. 그러곤 아주버님은 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얼른 전원을 꺼버렸죠. 얘 현식아.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스팸 문자지? 아니, 체리가 읽은 게 지금 다른 거 읽은 거지? 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아니에요. 체리가 읽은 거 잘못 읽은 거예요. 아, 오해요. 자기야, 오해야. 나 믿지? 참나, 체리도 뭘 그런 걸. 그래, 우리 현식이가 그럴 리가 없지. 체리가 잘못 본 게지. 아휴, 머리가 아프구나.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자. 무슨 소리야? 그 문자 나 보여줘. 뭐? 애를 가져? 떳떳하면 바로 문자 보여달라니까. 왜 숨기는 거야? 얼른 핸드폰 안 내놔?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은 울고불고 무슨 일이냐고 악을 쓰고 예비 형님 된 사람은 핸드폰을 빼서 감시 들어갔죠. 그 옆에 아주버님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네요. 아버님은 이 광경을 보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딸아이 혼자만 어리둥절해해서는 하던 인형놀이를 마저 하는데 전속으로 웃음이 터져 죽을 뻔했네요. 울다가 웃으면 안 된다던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절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해 어퍼컷을 날려주었죠. 아마 제 인생 다시 안 올 복수였죠. 어머, 아주버님. 혹시 그때 그분 아니에요? 아닌가? 아, 왜 저번에 만났던 분인가? 누구지? 아, 최근에 만난다던 여대생? 아, 재수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됐고요. 야, 윤재현. 체리 데리고 빨리 니네 집에 가. 어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고 있어. 아주 배운 데 없다더니 어디서 입을 놀려? 네가 감히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어머님이 악다구니를 쓰며 분에 못 이겨 하시는데 진짜 유쾌상쾌 통쾌했네요. 전 이 기회에 시댁과 손절 생각으로 계속 이어나갔죠. 아니, 맞잖아요. 아주버님 여자 바뀐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에이, 결혼할 사람이면 알 건 알아야 되죠 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고상하시니 의심 이런 거 안 하실 건데요, 뭐. 그래도 결혼 전에 바람은 잡아야 돼요, 형님. 같은 여자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형님이 공부만 하셔서 이런 건 또 잘 모르실까봐 제가 코치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은 아주버님을 세차게 노려보며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곤 울고불고 악을 썼죠.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고소했어요. 파오네. 여자 많았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 몸 함부로 굴리면서 노는진 몰랐네. 천박하고 불결해. 아, 오해라니까. 너 지금 누구 말을 믿는 거야? 나 못 믿어? 아, 재수씨.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어. 부채질이라뇨. 전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뒷일은 알아서 알아보던지 하시고요. 저희 집은 이만 갑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저희 이제 이 집 안 옵니다. 뭐 제 얼굴 안 보는 게 어머님 남은 여생 행복하실 테니 저희 식구 알아서 이제 저희끼리 살게요. 애초에 도움받은 것도 없으니 뭐 배 아파하진 마시고요. 상견례 제가 안 갑니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체리야, 여보, 가자. 뭐? 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저러니 티가 나요. 꼭 천박한 티가. 누구 맘대로 우리 아들을 네가 등지게 해? 엄마, 그만해. 이제 나도 안 올게. 나 오늘 우리 가족들 한 행동 보고 너무 충격받았고 미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형이랑 누나랑 아빠 엄마 행복하게 사셔요. 우리 가족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죄송해요. 가볼게요. 건강하시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정말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네요. 그로부터 며칠 후 들려온 소식으로는 아주버님네는 완전히 파혼을 했고 형님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아이를 가진 그 여대생은 아예 그 집에 들어와 눌러앉아 아버님 어머님 뒷목을 잡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아 그 후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첫째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요즘 간간히 저희 남편에게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어머님 연락이 오지만 남편도 한결같이 차단 중이고요. 어차피 애초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닥 아쉽진 않네요. 그렇게 중졸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 이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해 야간대학을 등록하여 다닙니다. 대학원까지 가서 뷰티학과 교직 이술하여 교수가 되고 싶단 꿈이 하나 생겼네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댁 반응도 궁금하고 어찌 보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 건 사실이니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보고 싶지 않네요. 매번 사연만 들어오다 제 얘기는 재밌을까 하며 사연 보냅니다. 혹시라도 지금 삶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 자신도 많이 변했지만 주변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 원룸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 식구가 살기에 넉넉한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네요. 땀을 흘린 만큼 그에 따른 결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연을 끊고 살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출근을 하던 도중 저를 알아보곤 먼저 말을 붙여오더라고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못한 걸 볼 수 있었네요. 새형님이 제 앞을 가로막은 순간 10년 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대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작은 원룸 하나 얻어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땀 흘리며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서 부업거리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면 저희 부부가 사는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당첨되길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처음부터 여유로운 생활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죠. 별건 없었고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만나는 거였지만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었죠. 막내 동서는 아직까지 원룸에서 살고 있다던데? 그렇게 벌어서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둘이 합쳐서 월 300 정도 벌고 있다며? 내 남편 한 달 월급에 반도 안 되는데? 부업은 할만하고? 능력이 없으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아직 젊은 나이니까 고생 좀 해도 되지. 20대면 창창하잖아? 나 때도 다 그랬어. 그러고 보니 형님, 이번에 지원한 곳 언제 발표 나죠? 이번에 경쟁률이 상당하다던데요. 다들 같은 동네 지원했지? 이번에 신축 아파트라. 아마 경쟁률도 상당할 거야. 자격 조건들 달성했잖아. 자격 조건은 이미 만들어 놨죠. 발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걸요. 이번에 들어갈 아파트가 그래도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급 아파트라 당첨만 되면 돈방석에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언제 이런 대화에 껴보겠어? 내가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몰라. 이래서 남자가 능력이 좋아야 한다는 거야.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고 임대 아파트 청약 넣고 있는 중이에요. 10년 지나면 고급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서 어느 천년에 따라가겠어?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선 허락해 줬더니만 자리 잡기도 전에 임신하면 어쩌자는 거야? 한창 돈을 벌어야 될 나이인데 배가 불러오면 일도 못하고 내 아들만 죽어라 땀 흘리며 돈 벌어올 거 아니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내가 걱정도 안 돼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 아들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할 게 전혀 없는데 막내 아들 너는 건설 현장 기사에 막내 며느리는 현장 사무실 직원이라니. 내가 너희들 볼 때면 속이 뒤집어진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있잖아? 이래서 결혼은 30대부터라는 말이 있는 거야. 자리를 잡아야 앞날이 편한 거라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제가 원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저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가정의 틀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저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일도 그만두게 할 거예요. 임신했는데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안일도 함께 하지만 어찌됐든 손이 가는 거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일을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를 지속해 왔었어요. 저희 계획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남편도 원했지만 저도 원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시모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새형님은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20대라 사회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어른들이 봤을 때 전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말은 전혀 들어주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조언을 해주시기는커녕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으시니 시댁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었네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서로가 함께 모였을 때 계획이라도 세워주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다며 격려라도 해주셨다면 저는 새형님들과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고 안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게 반복이 되자 결국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댁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첫째 형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꼭 들리라며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대답해주기 귀찮으신 듯 잔말 말고 주말에 보자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시댁에 가봤자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게 뻔해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괜한 불화를 만드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끌벅적했고 집안에는 좋은 냄새가 퍼지고 있었네요. 새형님들은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시모와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가 왜 참석을 했어야 됐는지 그제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새형님이 고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신분 상승했다며 저희 부부에게 자랑하려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왜 전화하셨는지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형님의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는데 동서는 아직도 원룸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지? 배는 불러오는데 걱정이 많겠어. 저희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어요.
노력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력해봤자 뱁새가 황새를 쫓아올 수는 없다는 거 몰라?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저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신 거죠? 축하받으려고 부르신 거 아닌가요? 기분 좋은 날 왜 인상을 쓰고 그래? 셋째는 막내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그걸 아니 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 부럽다면 부럽다고 하면 될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봤자 지금 신세 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 결혼하겠다고 큰 난리를 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시애미가 분명 자리가 잡히고 나이 30 정도 됐을 때 결혼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른들 말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이것 봐봐라. 벌써 셋 다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할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잖아. 임대 아파트? 거기에서 살면 인생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겠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더 이상은 무리거든.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매달 버는 돈은 똑같고 빚은 점점 쌓여만 가고 그렇다고 고급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없어서 더 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또한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훌쩍 지나가고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겠지. 이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실패했고 이미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거라고. 민성이 너는 엄마 말 안 들어서 이 꼴 된 거야. 제가 이래서 여기에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좋은 말 하나 듣지도 못하고 저희들 헐뜯으려 하시는데 뭐하러 오고 싶겠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아직 20대이고 할 수 있는 일들 수없이 많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데 꼭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셔야만 속이 후련하신가요? 저희 선택이 잘 됐든 잘못됐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게 어려운 건가요?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니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수님들도 잘난 것 하나 없는 거 아시죠? 형들이 잘난 거지 형수님들 내세울 거 하나 없잖아요. 이 사람은 대졸인데 형수님들은 고졸 아니세요? 가방끈이 짧으셔서 그런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씀들이 참 적급하시네요. 형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인생 즐기고 있으면서 형수님들이 잘 나가는 척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역겹네요. 형들 아니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집안이 좀 사는 거랑 형수님들의 각자 개인의 능력이랑은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집안 보고 받아들인 거지 형수님들 보고 결혼시킨 줄 아세요?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가족들은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이 대들자 아주버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갔고 남편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제 손을 잡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시댁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제 귀에 들렸던 말은 시모가 인연 끊자며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저는 시댁 가족분들의 행동을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마땅한 시선으로만 바라보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덩달아 힘이 나고 격려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가족들이 오히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과의 연락을 끊어버린 채 살아왔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몸이 회복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부터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니던 회사에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연속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임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남편은 기사에서 대리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갈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날은 아이 예방접종 때문에 월차를 내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유모차를 끌며 아파트 건물에서 걸어 나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차량 한 대가 서더니 창문이 내려졌고 차 안에는 새 형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일단 인사를 건넸는데 제 뒤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곤 형님들은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첫째 형님이 선글라스를 벗으시며 안 보던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불쾌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둘째, 셋째 형님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애까지 출산했으면서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어? 동서는 정말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은 건가 봐? 왜 이렇게 개념이 없니? 손윗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받아주겠다는 거야? 누가 잘하고 잘못했던 일단 손 아랫사람이 먼저 들어와야지. 형님은 제가 왜 싫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저희 집안이 못 살아서 그런 건가요? 그때 어머님 댁에서 나온 이후로 줄곧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고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 이후 저는 최선을 다해왔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시댁에 모이면 살림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서 집안 자체가 빈곤한데 같이 엮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입고 있는 옷 자체를 봐봐. 동서가 지금 끌고 있는 유모차를 봐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골인데 우리가 같이 어울려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유모차 끌고 다니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고스란히 애한테 전달된다고. 내가 동서였으면 태어난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유모차 하나 사줄 수 없으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전부 다 머리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모르겠지. 점점 자라면서 지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원망은 고스란히 동서한테 되돌아가는 거야. 태어난 애도 불쌍하지만 벌어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서도 참 안타깝다. 동서는 휴거라는 말 알아? 이제 막 입주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자주 듣게 될 텐데. 요즘 애들이 세상 보는 눈이 얼마나 빠른데. 어렸을 때부터 빈부격차를 안다니까. 휴거가 휴먼시야 거지라는 말이래. 그래서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더라.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받는다던데?
그런데도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엮고 싶지 않았어요. 새 형님들한테 쓰레기 냄새가 너무 역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 더러워서 피해버렸고, 형님들은 제가 멀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거지라며 놀리는 애들이 잘한 것처럼 말하는 형님들이 인간 이하라는 걸 그때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들은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을 끊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인연 끊는다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행사 때만 되면 참석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셨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자 저희 집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죠? 저희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할 말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식과 인연 끊는다 해도 어떻게 사는지 확인은 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와봤다. 그런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왔었어요. 할 말만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오늘 외식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사부인 오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연락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워낙 육아에 정신없어서요. 사돈까지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함께 지내고 계신 거예요? 한 층에 8세대가 사는 것도 충격인데 우리 집 거실보다 작은 공간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니? 이번에 너희 큰형이 그래도 동생이라고 일자리 하나 알아봤다고 하니까 이번 명절에 꼭 오거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거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몰라요? 시모는 그래도 태어난 손자가 궁금하셨는지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아들 손자라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첫째 형님부터 셋째 형님까지 전부 다 딸만 줄줄이 낳았기 때문에 시댁 집안의 첫 아들이었죠.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저에게 손자 얼굴 한번 확인해 봐도 되냐고 한마디 하셨지만 남편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시모를 밖으로 내친 다음 현관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밖에서 명절날 얼굴 한번 보자고 한 번 더 얘기하신 다음 돌아가셨네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명절날에도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고 시모도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어요. 남편은 차장의 위치까지 올라섰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협력업체 사장님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분의 세금을 담당해 주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타고 흘러가 여러 업체들과의 계약도 성사시키며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네요. 남편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오던 도중 세무사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회사 일과 병행하며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가 자는 틈을 타 틈틈이 공부해 왔어요.
그렇게 몇 년간 준비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세무법인에 소속이 돼서 많은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노력한 결과 따로 사업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저희 가족의 삶도 많이 변했고, 세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대가는 배신을 하지 않았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제 앞에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새 형님이 문 앞에 서 있었고, 형님들도 저를 보자마자 놀랐는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지금의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입을 열었네요. 아, 동서가 직업을 바꿨구나.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야? 정장을 입고 있어서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네. 10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살더니 요즘 인물이 아주 훤해졌어. 여기 세무서의 대표님 좀 만나러 왔는데 자리에 계시지? 안내해봐.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만 돌아가 주시죠. 예약 없으시면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서, 10년간 우리 얼굴 잊어버린 거 아니지? 그동안 인연 끊고 살았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어디서 형님들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안 된다는 말부터 나오는 거야? 비켜! 동서가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말 좀 섞어줬다고? 그새 기어올라?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지금 면담실에서 손님 기다리고 계세요. 저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동서가 여기 세무서 대표라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제 직원이 쓸데없이 왜 장난을 치겠어요. 지금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저희 세무서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담을 하시러 온 것 보면 세무 쪽 관련해서 상담 받으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담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동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봐온 정이 있는데 너무 매몰차게 등 돌리는 거 아니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봐. 세용님이 세무서에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고액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적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이미 국세청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숨기고 있는 재산마저 뺏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숨기고 있는 재산까지 밝혀낸다면 집안은 전부 다 무너진다며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어 찾아온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굴러가도 나라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집안에 체납 딱지까지 붙어버린 상태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세형님들은 잘못된 투자로 꽤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태인데 이 사실을 아주버님들 몰래 일을 저지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였고 잘못된 투자로 몇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남은 현금의 출처를 물어보니 새 형님들은 나라에서 모르는 개인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다며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길래 정확하게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았고
형님들은 제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개인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위치를 받아 적은 뒤 새 형님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세금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될 거라며 직원에게 고액자 체납 신고를 하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새 형님들은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흰 석고처럼 굳어버렸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새 형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저는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면서 징수 금액의 10%의 포상금을 나라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고 잘못된 투자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면서 세금 한 번 내지 않고 몰래 개인금고에 현금을 가지고 있던 것까지 전부 다 몰수되는 일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앞으로 시댁 집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뻔히 보이지만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의 삶에 시댁 집안이 끼어들지 않게 확실히 선을 그으려 하네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